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22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아마 비상계엄 내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습니다. 제 1차장인가 그렇죠. 사건 발생 초기에 그가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14명을 그런 얘기가 공개된 이후로 그다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구속되고 탄핵안이 이제 가결돼서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심사를. 자, 그 와중에 그가 등장을 했어요. 마침 윤석열이 어제 헌재에 직접 등장해서 직접 변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 직접 그런 행보를 했다는 것은 깊이 있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본인이 좀 많이 궁지에 몰렸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모든 법적 과정에 대해서 딴지를 다 걸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오르락내리락 있었지만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구속까지 됐지요. 탄핵안도 두 번째 만에 가결이 돼서 현재 심판을 신속하게 좀 받고 있는 중이에요. 2월 중순이나 후순 되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서 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방안이다. 그렇지만 약간 내리막이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바깥에 이제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제가 몇 번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게 발생하는 것은 윤석열한테 절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국민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좋지 않아요, 윤석열한테.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내리막을 탄 입장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지지자층을 다독거린다. 이런 부분이 좀 큰 것이고 국민의힘에 주는 압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 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걸쳐져 있는 크게 마음을 먹고 나온 거라고 봐지거든요. 일단 구속영장 심사할 때 일단 나왔죠, 한번. 45분간이나 발언하면서. 이번에 또 나왔죠. 그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어요. 너희들 나를 버리게 되면은 내가 혼자 죽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그의 노력을 홍장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등장하면서 상당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두 명의 서로 완전히 다른 인간을 국민들이 목도하게 됐고 그 차이점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홍장원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조리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면서 동시에 윤석열과 그의 국무위원들이 어버버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들은 우리한테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저렇구나라고 우리 일반 국민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님을, 그들이 오류임을 그가 홀로 등장해서 다 증명해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한테 그의 발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윤석열과 지금 국무위원들이 해온 많은 부분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그가 제2차 계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 내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장관들, 차관들 그리고 군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말끝을 흐리면서 계속 뭔가를 숨기는 그런 기색을 계속 내보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실마리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까지 밝혀지게 되면은 지금 수사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수사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들은 숫자로 따지면 우리 인구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정부를 운영하면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 거기서 홍장원이 국민의 편에 서줬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
자,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소설가 한강이고 오늘 미국에서 그가 4.3 사태를 다룬 뭐 항쟁이라고 하기도 하죠. 제주. 저도 거기에 관련된 예전에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소설인데 그게 영문판이 미국에서 지금 출간 기념회 같은 걸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목을 달았죠. 글이 나온 시민들, 과거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우리 시민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이야기를 받아서 뉴욕타임스,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나오는 우리 정치 상황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지는 상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뉴욕타임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엄 이후 작품과 현실의 연관성이 커져.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5.18과 4.3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회만 주면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우리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트럼프 정부와 소통의 문제가 있다. 우리 쪽에서는 대화 창구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대행은 지금 몇 달밖에 안 할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미국한테 있어서 우리 한반도는 지금 제1의 관심사입니다. 네. 대신 이 윤석열이 빨리 물러나 주기를 바랄 따름이에요. 민주적 절차, 헌법에 따라서 한국 시민들을 믿는다. 빨리 이것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힘으로 합헌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엄청 부합한다라고 제이크 슬리반, 지금은 떠났겠지만 부장관이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또 제 눈을 끈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MBC 보도인데 성조기를 그렇게 열심히 흔들었는데 찬물기 연전 주한미군의 한마디, 즉 수원에 성관이 연수원에서 99명의 뭐 중국인 해커든지 중국인 뭐든지 간에 간첩이든지 간에 잡아서 오키나와 기지로 미군 기지로 미군이 압송했다. 그들이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소개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헌재에 와서도 했다는 것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배진한이라는 변호사입니다.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중국인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이 성관이가 요 스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언론이었죠. 인터넷. 그 고발했죠. 오늘. 자, 이만큼 이들의 입지가 지금 궁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누구나 다 금방 돌았으면 부인할 수 있는 스스로 확인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끝에 이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습니까?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네. 그런 자료까지 끌어다 써서 자기 입장을 설명해야 될 정도로 위축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또 하나는 이거는 저한테는 조금 약간의 그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밑에 것부터 볼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 영장 7층인가 서부지법에 실제 영장 판사실에 박차고 들어간 이 사람 지금 전도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광훈 전도사다. 그래서 정광훈 쪽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뱉었다고 하는데 MBC 정도급의 공영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 없이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확실한 내용을 읽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정강훈의 그 교회가 알박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때 폭력 행위를 하고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뭐 교인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기는 것은 뭐 불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감옥에 가서도 정강훈과 그의 교회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옥중에서 편지도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가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자, 이 사람도 이제 곧 잡힐 것으로 보고 이미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네요. 이게 의미심장해요. 이번에 잡힌 사람들, 고령자들 위주로 시위판이 형성되어 있는데, 법원을 습격할 때는 대부분 젊은이들이었다. 잡힌 사람도 그렇다. 그 20, 30대다. 3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80%가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게 엄청나게 의미하는 바가 크고 자극적이거든요, 지금 이게. 자,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를 별로 저는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공영방송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일에 그 종교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행동대장 적은 겁니다. 자, 이들은 정광훈을 위시한 또 정광훈과 뜻을 같이 하는 개신교 교회에 행동대원 역할을 해준 거예요. 밑에 전도사 포함해서. 자,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 시위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70, 80%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자기들끼리 소개를 하고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즉, 우리 교회의 발언권이 참여도가 더 높다. 이런 것을 약간 경쟁하는 분위기조차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의 입장이 지금 제가 오늘 몇 개를 봤거든요. 기독교 관련 방송에서 나오는 유튜버들 그 중에 조회수가 많은 걸 좀 봤는데 다 교인들이 밑에 다른 거예요. 댓글들을 그걸 쭉 보니까 내부 상황이 파악이 돼요. 왜 정광훈을 잘라내지 못하고 이미 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2단으로 찍혔다는 거. 그렇지만 그걸 말만 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 부닥쳐서 어떤 큰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런 게 없었어요. 소수 세력만의 반대 의견이 있었을 따름이에요. 즉 이것은 방종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원로 목사, 예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꼭 당선되시라고 축복 기도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들 점잖고 큰 교회의 행동대장 역할을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인지 제일사랑교회지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광훈 류의 교회들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이 대형 사고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또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큰 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당선된 데는 기독교층의 지지가 컸다. 뭐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려왔고 기본적으로는 종교, 불교까지 포함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기독교가 훨씬 더 노골적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 밖으로 번져 나오지는 않지만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나 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인구 문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아마 주력 교인들은 전부 다 고령자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고령자들은 사라지는데 교인들이 그러면은 그만큼 젊은 층이 그것을 자리를 메꿔줘야 되거든요. 이미 교회와 절은 우리나라에서 포화가 됐어요. 더 이상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제로섬 게임밖에 안 돼요. 불교도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기독교도가 불교가 되거나 그 가운데 사람들 뭐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는 사람들 또 고정돼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이런 기성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인구가 지금 20, 30대로 내려가면 급격하게 인구 자체가 적어요. 거기다 관심도 낮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불교하고 땅 따먹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내에서도 교회끼리 신도 확보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지금 구축되는 인프라가 너무 많아요. 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교회의 숫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목사의 숫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교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계기가 생겨서 있던 교인들도 나간다고 하지요. 이건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되고 나면 이 고통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난다면 종교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개신교. 붕괴된다. 왜 거품이 지금 너무 많이 껴있는 거거든요. 거품이. 제가 어제 우리 인구 구조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일본 지금 빈집 문제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도. 우리는 짧은 시기에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큰 대안이 안 생기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노력한 결과로 그걸 자산화시켜 놓은 게 부동산이에요. 소위 말해서 아파트 같은 거. 근데 지금 50대까지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30대, 20대는 인구가 없거든요. 아까 교회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한 20, 30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가면 남아있는 건 아마 부동산 자산밖에 없을 거예요.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대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는 층이 지금의 20대, 30대, 10대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지금 이 집값을 유지할 수 있는 수요를 생산을 못 해내요. 수요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담 스미스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아파트 값에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젊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경제가 찌그러지죠. 생산 인구가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아져요. 노인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젊은 친구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일본보다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10년 이 정도 안팎이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 효과가 바로. 자, 그런 거랑 이 교회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인다. 이것은 개신교의 파국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런 이 사태만큼은 제가 전반전도 채 안 끝난 것 같거든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못 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조그맣게 난 거라서. 김진홍 목사라는 전 뉴라이터, 잠깐만요. 제가 읽어볼게요.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상임의장, 어떤 성향의 목사인지는 아시겠죠. 정광훈 목사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부탁을 해서 성경을 넣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밑에 약간은 간질간질한 이런 이야기도 적었어요. 윤석열을 3년 전에 인터뷰에서 처음 꿈은 목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건 좀 간지러운 이야기죠.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이 개신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 사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뉴라이트 그룹에 속한 목사로부터 전달되는 과정이 공개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초조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구속 심사에 나왔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서 직접 변론을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만큼 구속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잘 증명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마 교도소에도 있을 거예요. 목사한테 직접 원해서 내가 이런 성향의 목사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관계 확인된 것부터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계엄하기 한두 시간 전에 윤석열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통신선상에 대기해라. 큰일이 있을 걸 암시를 했죠. 그 다음 계엄이 아마 발령이 되고 홍장원은 그 사이에 계엄 포고령이 방송되는 것을 봤고 홍장원의 보좌관이 연락을 받고 홍장원한테 전화하기를 대통령이 당신이 대통령한테 전화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싹 다 잡아넣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방첩사에 알아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방첩사에 연락을 했더니 리스트를 불러줬다.
14명의 리스트다. 자, 그 리스트를 받아 적으면서 말 같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것은 따라야 될 명령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태용이죠. 국정원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추가의 말을 하려고 했더니 자리를 떠서 박차고 나가버렸다. 자,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때도 한번 당연히 궁금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그게 이제 공론화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 개헌 포고령 발표 직전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었거든요. 그 다른 뭐 장관들한테는 쪽지도 주고 그랬잖아요. 조태용은 다 알고 있는데 조태용을 통해서 지시를 하지 않고 왜 홍장훈한테 직접 전화를 했을까? 그것도 미리 사전에 2시간 전에 미리 말을 꺼내놓은 다음에 대기하라고 확인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 2시간 뒤에 다시 전화하기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한테 전화를 하게 했다. 조태용을 거치지 않고. 이게 왜 그랬을까?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태용 같은 경우는 금년 24년 초에 국정원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전에는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그전에는 뭐 주미대사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조태용의 조직 장악력이 홍장훈보다 못하다. 이건 되게 간절한 일이었거든요. 즉, 국정원이 이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국회로 재빨리 뛰어온 시민들과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비상계엄이 실패한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계획을 무마시키는 데 있어서. 비상계엄이 빨리 해제되는데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초기 작전 실패한 거예요. 그걸 빨리 접은 거예요. 그러면서 2차, 3차를 계속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언은 여러 번 있습니다. 홍장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즉, 이것을 조태용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수 있고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윤석열이 전화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인데 아니면 혼잣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뭐와 같으냐면은 블링컨이 금년 1월 6일 날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비난을 했죠.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최상목을 단도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민주적 권력 요기다. 이거예요. 그게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과거에 군 출신이고 블랙 요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즉 그의 언변이나 자세를 봤을 때 그는 국정원의 엘리트임이 분명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가 국정원의 윤석열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 있다. 조태용은 따로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고 비상계엄이 해제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엘리트가 2차 계엄을 확신했다. 자, 그 전에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자꾸 했어요. 한동훈과 통화했냐? 한동훈과 통화했냐? 왜? 그 한동훈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회로 가지 마라. 대회의장으로. 죽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약간 홍장훈을 배신자 프레임에 좀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그 말을 듣고 한동훈한테 전화를 해서 살려줬다. 자, 요거를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그것을 그러면은, 김어준한테 전화했느냐는 왜 안 물어봤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통화한 바는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미국 측에서 전화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밑에 제가 이제 이 자동 자막 재생기를 설정을 해서 일부분만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2차 계엄을 확신을 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2차 계엄의 조건이 뭐였겠느냐?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왜 1차 계엄이 어설프게 끝났잖아요. 자, 거기서 군인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것을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다. 그때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 신속하게 대응 안 했으면 밀어붙였을 거예요, 군인들도. 그런데 저항이 오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태업을 했죠. 그것을 윤석열이 몰랐겠습니까? 알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차 계엄을 시도한다고 하면은 1차 계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를 홍장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유추의 단계예요. 뭐겠습니까, 그게? 그거는 북한의 공격을 유발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작극을 하든지. 자,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유의하는 게 뭐냐면, 이때 출동했던 부대가 뭐 707하고 해서 특전단, 그 수방사, 이런 데가 출동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뭐냐면은 합참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 부대예요. 자, 그렇다고 합참이 윤석열의 요구에 다 거부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북한에 삐라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했어요. 그렇지만, 뭐, 원점 타격, 이런 거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부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1군단에 있었던 이 기갑여단이 노상원 쪽에 합류해 있었다. 탱크를 보내려고 했다. 그것은 1군단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합참은 기본적으로는 이 친위 쿠데타에 발을 본격적으로 담은 것은 거부했다. 명령이니까 적당한 것은 했지만 어느 선을 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은 1군단에 있는 이 기갑이단장,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진급을 빌미로 그랬겠죠. 예.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이제 말이 나온 것이 7군단에 있는 제2 신속 대형사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경상도나 충청도에 있는 특공여단 2개를 붙여서 이 보병사단을 해체하면서 그 이름을 달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할까, 특전 여단과 상당히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는 부대예요. 특전 여단 2개 정도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헬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리온 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들 부대가 추가로 투입되려고 출동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것은 지금 타이밍이 좀 지나면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합참에 지시하지 않았다거든요. 그럼 7군단장 지시했느냐? 정 안 되면 그 사단장한테 는 누구한테 지시받고 출동 준비했냐? 출동 준비한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럼 헬기 타고 또 날라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두 군데의 특수전 여단에 준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게 2차 계엄에 대한 어떤 실마리인데 1차 계엄이 실패하는 걸 봤을 때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2차 계엄은 1차 계엄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러면 더 큰 사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홍장훈 이 얘기를 했잖아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2차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였을까? 그때 이미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합참은 바짝 긴장해서 지금 밖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휘하 부대들을 탄속했을 거예요. 당연히 한미연합사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바로 수방사도 항복한 거 아니에요. 김병주 찾아가서 물론 거짓말 좀 보태서 했지만 특전사도 바로 항복한 거잖아요. 707 단장도 바로 항복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추가의 계엄령을 벌이려고 한다면은 전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까지 갈아 마시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14명. 이 리스트는 계속 뱅뱅뱅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입에서. 자,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원식, 이름이 다 알만한 이름들은 뒤에 호칭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아시죠? 이하경 국회 부의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 요거는 지난번 지금 부정선거라고 지칭하는 그 총선을 관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잡을 이유가 있겠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잡을 이유가 있겠죠. 김어준, 그다음 김민홍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예, 사법부도 들어가 있네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요거는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 예, 요거는 미래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홍장훈 이야기했던 한번 실패를 맛본 군인들을 미군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시 한번 계엄령을 더 크게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전면전이다. 아니면 우리가 묵고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다.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아직 이 건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결론이 아직 안 났으니까. 자, 마지막 4부는 밑에 거 보시면 2월 10일 날 이 발표가 났어요. 사고는 12월 29일 날 났습니다. 작년에. 충돌 전 4분 블랙박스 멈춰. 이거 지금 미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난 거예요. 그 충돌 전 4분은 윗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내용이에요. 사고가 나는 핵심적인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조류 충돌과 이상 기후라고 기상 상태가 악화됐다고 그랬죠. 기상 상태 악화는 완전히 100%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자, 그럼 새떼가 얼마나 큰 새떼를 만나야지 폭발음이 지상까지 들릴 정도로 목격자들의 말에 따른 우리 화면으로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꽝꽝꽝꽝.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불꽃놀이 한 소리가 들렸다고,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게 실제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기체는 양쪽 엔진을 거의 동력을 다 상실한 게 확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뭐 수동으로 조작을 하던 전기 계통도 작동이 안 됐어요. 전혀. 되게 이상한 거죠.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왜? 고도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엔진이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예외적이다. 조류 충돌에 의해서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드문 일이고 두 엔진 다 망가졌다. 거기다가 백업 시스템인 전기 시스템까지 작동을 안 해서 플랩을 못 폈다. 속도를 못 떨어뜨렸다. 마지막으로 수동으로까지 할 수 있는 랜딩 기어까지도 못 내렸다. 그건 시간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내린 거예요. 급하게. 예외적인 일들이 몽땅 겹쳐서 발생을 했는데 사고가 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도 마지막 핵심적인 4분만 딱 잘라서 없어졌다. 미국이 바로 들어와서 수습을 했죠. 사고 나자마자. 제정신이 아닌 바이든이 나와서 애도를 표시하면서 우리가 바로 조사단 보낼게. 이건 압박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런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니라는 증거도 세대 때문에 조류 충돌 때문에 그 됐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좀 전에 홍장원 이야기처럼 윤석열은 간절히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조건은 뭐냐? 어떤 국제 여론도 국내에 지난번에 1차 시도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군도 심지어 미국마저도 이를 부인하기 어렵게 이를 벌리려고 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답글에도 그렇게 남기셨는데 두 명의 승무원이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들이 서울로 옮겨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에 대한 보도가 일절 없어요. 그들은 훨씬 실체적 사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거든요. 블랙박스가 망가졌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소재며 이름이며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저한테 어떤 느낌을 뭘 떠올리게 했느냐면은 천안함 사고 나고 나서 생존자들이 병원에 있어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차단당했죠. 그러면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서해 5도 지역에서 대규모 NLL로 대규모 포격 사격을 한 거 훈련을 한 두 차례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과거에는 그 정도 훈련을 하면 북한 쪽에서 반응이 있을 만한 정도의 대규모,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포격을 했어요. 몇백 발씩 쐈어요. 그 두 번이나 했어요. 6월달, 10월달 이런 식으로. 북한의 반응이 없었죠. 그러다 합참에다가 오물풍선 날아오면 그 원점을 타격해달라. 합참이 거부했죠. 민간인이 대북단체가 삐라 못 뿌리게 되니까 군에서 지금 뿌렸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죠. 북한이 무인기 보낸 거는 뭐 사실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계속 유도를 했는데 북한이 안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북한이 박자를 안 맞춰주니까 그래서 미국이 급박하게 개입을 했다. 그런 설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지금 결론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억해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추미애가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아파치 헬기들이 작년에 대여섯 차례 이상 서해 5도 지역 NL 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였다. 무장을 한 채로 평소와는 다르게. 그러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경로도 변경이 돼서 NL 북측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갔다. 그래 작전 명령을 갖고 작전을 수행하면서 되게 불안해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북풍 하려고 우리를 지금 미끼로 쓰는 거 아니냐. 조종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보의 힘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아파치 헬기가 북한 해안선 몇 킬로까지 접근을 해서 무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느리게 나르는 헬기가 밑에서 지대공 미사일로 겨냥을 하고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날아다니는 그냥 표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떨어졌으면 아마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거의 여러 수작에 다 안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했다. 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회 원로들 윤석열 파면 사회 대개혁 촉구. 많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내용은 아닌데 제 눈이 갔습니다. 제가 또 다른 보도에서 한 1, 2주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또 이런 유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 어디에서. 자,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사회 전체가 지금의 사안을 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거든요. 오늘도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인 MBC에서 개신교를 비난하는, 힐난하는, 물론 사실의 바탕을 두고 하는 겁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도 종교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종교가 종교의 본질을 잃었다.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전 세상에 거품이 다 꼈죠.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거품이 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재 지구 상태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에서 무게중심을 잡고 거품을 끄트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바꿔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난타전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하긴 하는데 큰 의미로 봐서는 우리 사회가 통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기준이 달라져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 같은 부분, 우리한테 다가올 위협들이 다 있거든요. 그 거품,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통일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상당히 훌륭한 신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 스스로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무너질 테니까 많은 신도들이 떠나게 될 겁니다.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그런 큰 어떤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재밌는 신호가 세상도 지금 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이 기사가 내용이 뭐냐면은 스타머가 지금 영국의 수상인데 지금 지지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죠.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힘듭니다. 프랑스도 힘들고 독일도 아주 힘들어요. 폭스바겐 비틀건다는 말씀 들으셨죠.
프랑스도 살기가 안 좋으니까 뭐 거기서 소위 말하는 극우 정당이 뭐 민심의 지지를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거면 유럽의 주요국들이에요. 근데 스타머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트럼프의 취임식에 미국의 꼬붕인 영국의 수상이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일이거든요. 미국이 하는 험한 일에 항상 앞서서 나서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영국이. 근데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끝낸다는 입장에 대해서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 영국이 강하게 반발해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즉 이것은 뭐냐? 트럼프는 안 맞죠.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영국 너 이제 떨어져. 이제 신경 안 쓴다. 이것은 세상의 틀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최우방이잖아요. 영국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 너 과감히 버릴게. 그렇게 하고 귀찮게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내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도움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경제 구조적으로. 미래 사회는 더더욱 그래요. 지금 뭐 패권 밑에 있는 보좌관 정도 해가지고 영국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미국 패권을 세상에서는. 근데 미국이 패권을 던지면서 새로운 형태로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영국이 갈 길을 잃은 거예요. 가지 마라, 날 버리지 마라 하면서 그 문고리도 자꾸 늘어진 게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계속 격앙된 반응, 러시아에 대한 극렬한 적대감 이런 걸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 눈에는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바지끄댕이를 잡고 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영국은 미국한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변변한 대통령도 하나 없어서 트럼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국내에 걱정까지 있는 마당이긴 하지만 미국의 관심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 네. 트럼프 정부의 대외 관계의 핵심이다. 오히려 거기에 엮여서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미국 위주,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바이든도 아메리카 퍼스트였죠. 일단 뭐 그런 말장난은 좀 놔두고요. 그걸 강조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꾸준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무자들이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새로 국방장관 된 친구, 새로 국무장관 된 친구.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고 한반도에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조금 과장하자면 잘 모를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에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남미 전용이다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실제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거 보면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 여태까지 있었던 미국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냉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 그들마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는 김정은 나 만나고 싶었대. 나도 김정은 만나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트럼프가 뭐 아무런 초대를 안 해주고 한국이 뭐 대표단을 못 보내가지고 트럼프가 섭섭해하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관심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이해관계에 한국이 절대적이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미 윤석열은 내리막을 탔지만 오늘 홍장훈이 또 크게 한 건을 했지만 일단 최상목이 내란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압박도 지금 미국이 그 뒤에 압박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이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 거기서 만약 최상목이 이걸 안 받는다 이러면 트럼프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바로 한국 패싱하고 북한하고 만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미국이 지금 성조기 같이 들고 다니는 그 세력들이 태극기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접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부탁해서 뉴라이트 목사한테다가 성경 받으면서까지 정성을 보여서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그걸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걸 다 보여줬고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갈등의
크기의 정도 차는 있겠지만 윤석열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만에 하나 제주항공의 진실이 윤석열과 상관이 있고 윤석열의 2차 계엄, 3차 계엄, 2차 계엄 시도와 상관이 있고 그 진실을 미국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